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주택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해 보고 왜 그렇게 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상식같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공유하고자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부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권주환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주택이라는 건 늘 항상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던 것이 사실은 주택 문제죠. 여러분은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고 모르시는 모르시겠지만 1980년대 말쯤 돼서 전세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바람에 전세에 살고 있는 집에 가정분들이 자살하는 어떤 그런 사회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택은 우리에게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공간을 주는 것 이외에도 복잡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왜 그렇게 이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강의의 기본적인 내용은 주택은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각자 자기의 개별적으로 그 처해져 있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주택을 보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늘 항상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주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배가 고프니까 뭘 먹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뭘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사람마다 각자 선택이 다르듯이 역시 주택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런 부분을 한번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말과 늘 항상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로 한다라는 어떤 그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과 달리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 같이 우리가 쉽게 유동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기에는 것,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산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동산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다시 돌아가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로 한다라는 것이 민법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건축물이 결국 보면은 세워지려고 하면은 토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산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디든지 경사가 있든 없든 경사가 있으면은 토공사를 통해서 좀 평평하게 다지는 걸 들어가서 거기다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기본적인 건설 과정인데 토지에다가 건축물이 올라간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같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는 법적으로 받을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한 반 정도는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거용 이외에 어떤 건축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용, 영업용, 사무실이 쓰거나 상가로 쓰거나 혹은 교육용, 학교, 건물,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공공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도시란 걸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하기 이전에는 어떤 모여 살고 있는 집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사실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우리도 집 혹은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그렇게 나눠지는 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중에 반 이상이 주거용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 협의로 봤을 때 그냥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나 혹은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주택 시장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 두 개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반 이상 정도가 건축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반 이상이 주택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주택 시장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 부동산이 주택이 같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말들을 사람들이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여러 걸 아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문제. 이제
대학 졸업하고 혹은 대학생 혹은 이제 사회 나가서 첫 발을 내딛는 30대, 이미 중견사원이 된 40대, 50대, 곧 이제 은퇴하게 될 60대, 50대 후반, 이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택 문제입니다. 집을 구하고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구할 때 조건들이 각각 있겠죠. 직장과 같은 곳, 아니면 뭐 가까운 곳, 아니면 나는 자연이 좋아. 그러면 자연이나 뒤에 산세가 좋은 것, 사람마다 각각 선호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필요한 집을 구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랄까요?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주거할 공간 자체가 필요한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거 공간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구매력과도 또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얘기해 버리고 나면은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뒷부분을 얘기하게 되면은 구매력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 계층에 따라서 어떠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고 어떻게 시장에 분배해야 되는지까지 들어갈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중에 하나고, 건축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공산품과는 달리 제조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 미묘하고, 요즘 보면은 4차 혁명이 얘기하는 융복합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맞닿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집을 구하지 못한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주면 되는데, 공간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겠죠? 편익이 있는데 편익이 저랑 맞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직장이 수원에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수원에 있는 집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공급하는 사람이나 시장에서 아니야, 수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인에 줘야 돼. 그러면 그렇게 공급했을 경우에는 그 집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의 집을 수원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쉽게 그냥 뭐 수원에 집을 구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의 집을 걸어 다니다 보게 되면은 모든 조건이 저랑 딱 맞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몇 개 발췌를 했습니다. 그 발췌한 내용들을 먼저 보고 왜 필요한 집을 구하지 못하는 데서 주택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은 이 헤드라인이 집값과 출생률이고,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여자분입니다. 제가 뭐 젠더가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출생률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을 낳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는 인구 성장이 둔화될 뿐만이 아니라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 일정한 주거 공간을 줌으로 해서 충분히 출생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인 리프로덕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주거 공간이 주는 편이라고 한다면 역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좀 복잡한 얘기는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국은 고공행진하는 서울 집값을 보자니 아이 낳기가 점점 무섭다는 얘기였습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단지 얘기가 나오면서 아파트 시세는 5에서 10억 저렴해서 강남 로또라고 불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13에서 16억 정도 달하는 분양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양가는 13억에서 16억이니까 어떻습니까? 5억에서 10억 시세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18억에서 10 더면 26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겠다 봐야 되겠죠. 그럼 공급 가격은 이만큼인데 나중에 시세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은 18억에서 2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있으니까 강남 로또로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분양가를 통해서 주변 시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급한 제도인데,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강남 로또라고 하는 형태의 투기성 수요를 유발시키는 걸로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결국 보면은 지금 현재 강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쌀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가 금융규제를 통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충분한 사람 이외에는 이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기사에 쓰는 얘기는 뭐냐면은 신혼부부이고 신혼부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강남 집값을 보니까 내가 그 집을 사서 대물림 되는 부분이 부자만 되기만 이 좋은 집을 사서 계속해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한다는 얘기죠. 조금 기사 내용이 증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첫째, 내가 집을 욕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부분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사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하준 교수님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보게 되면 서울 도심에 살고 싶다는 젊은 사람들의 욕구 자체를 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금 현재 많은 수가 지금 서울에 들어와 살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서울이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의 기능이 흡입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삼이사라고 하는 평범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30대들이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월세로 서울에 살 수 있겠지만 만약 서울에 새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평생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 이상을 벌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택이라는 것이 주거 말고 이외에도 자산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정부가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억제하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서울에 공급되는 어떤 그런 루트를 차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럴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또다시 얘기죠. 대출규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소득을 내가 창출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면서 집을 구하고 집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서울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들어오긴 하지만은 집을 빌리는 정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산 증식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도 이 기자도 하는 얘기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어떤 희망사항이 있는데 그 희망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길은 박일환 기자라는 분인데 이분은 좀 이 부동산 시장에 꽤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개업자들이 막 호가를 조작한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보통 얼마 전에 갑자기 강남 집값이 오르게 되면 중개업자를 단속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개업자가 호가를 조작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중개업자들은 거래가 성립해야 될 텐데 너무 비싸버리고 나면은 성립이 안 되니까 중개업자가 받을 수수료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다시피 중개업자들이 중개를 통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다른 관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집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또 거품이 꼈다는 얘기 나오게 되죠. 그렇죠? 거품, 버블, 그렇죠? 자산 증식, 이게 그 동산과 같이 쉽게 유동화될 수는 없겠지만 자산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자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품이라고 그러면 거품은 깨져야 됩니다. 거품이 깨진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얘기죠. 근데 가격이 떨어졌느냐 보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두 번에 걸쳐 있었죠.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받았던 1997년 8년 있었던 그때는 자산 디플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부동산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대해서 디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버블이 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시장에서 가격은 떨어졌지만 조정 형태의 가격이지 소폭 혹은 정상적인 어떤 하락 정도. 근데 그것이 폭락과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거꾸로 모두 다 버블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시장에 버블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버블이 있다고 믿지만 버블이 있다고 하면 깨질 텐데 왜 안 깨지느냐 가격이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여기에 가계부채 내관도 세 번째 가설이 또 들어갑니다. 가계부채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죠? 가계부채 억제해야 됩니다. 왜? 가계부채가 점점 많아지면은 위험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LTV 평균은 50%입니다. LTV 무슨 얘기를 이게 LTV가 무슨 뜻이냐면은 주택 가격 대비 대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집이면은 50원을 빌렸다는 얘기죠. 근데 앞에서 봤다시피 버블이 깨지지 않아.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10%, 20% 떨어지지 50%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대출하는 것이 채권이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을 거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 가계부채 뇌관이라 하는 부분들이 진짜 그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재밌는 거죠. 그리고 가계부채가 고혈압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저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10년 넘게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진정을 시키면은 고혈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나아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으로 벌어질 수 있는 크리티컬한 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약을 먹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 기자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같은 거라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관리만 잘하면 100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 있었던 버블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버블이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은 버블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명 중에 100가구 중에 50가구 이상, 60가구 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100가구 중에 60가구는 자산 로스가 생깁니다. 로스가 생기면 어떻겠죠?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그게 벌어져야 될까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을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내가 봤을 때의 주택, 나는 집을 못 가졌어. 전세도 최근에 풍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가 심각하네. 매번 느낍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입장이 다르죠. 그렇죠? 또 이제 막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 또 입장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각자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포더빌리티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가진 의미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스펙트럼의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서울이라고 하는 주택시장도 수없이 많은 가격대와 수없이 많은 로케이션과 수없이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앞에서 세 가지 기사에서 봤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단편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그냥 믿는 것은 아닌지, 진짜 주택시장에서 버블이 있는지, 가격이 그렇게 문제인지, 그거는 진짜 투기적 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은 매우 복잡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세입자,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가를 보유한 사람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주택은 워낙 복잡합니다. 대부분 상품이라는 것, 공산품을 보게 되면은 태블릿 PC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인터넷 서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필기도 하고, 그렇죠? 문서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그런 용도에 특화된 형태의 상품이 되겠죠. 이 상품은 거의 누가 가지고 있어 비슷비슷하죠. 다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쓸지 안 쓸지가 달라집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같이 똑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과 위치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주택은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 많은 요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은 첫째, 각자의 이해가 복잡하게 상충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쓰는 주택은 하나의 공간에 불과한데 이 주택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개량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은 공급을 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코스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 두 번째는 가장 잘 팔릴 만한 집, 그렇죠?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거에 비례해서 이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저렴한 가격, 내가 좋아하는 편익을 다 얻을 수 있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중개업자나 아니면 공급 시스템에서 들어가는 유통구조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소유자가 대별되는 것이 바로 임차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관계가 없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들은 그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캐피털 게인이 있어야지만이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주거용으로서의 용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치, 공간의 사용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내가 와서 자고
밥 먹고 쉬고 기본적인 주거용으로서 용도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은 어때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특히 이 공간을 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자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건 은행이 되겠죠. 은행 입장에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집을 구할 때 어느 정도 자금을 꿔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잘 팔릴 것. 잘 팔린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나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 은행에 봤을 때도 그런 부분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돈을 대출해 줬을 때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혹시 상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매각함으로 해서 자기가 대출해 준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비해서 공간 사용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정부는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느 지역은 주거용만 건물만 지십시오. 어느 지역에는 사업용만 지십시오라고 하고 각각의 토지의 용도도 각각 정해줄 뿐만이 아니라 토지 용도를 정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용도에 맞게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건축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이 만들어지는지까지에도 그 볼륨까지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규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규제는 또 뭘 얘기하죠? 가격이라고 하는 분양가 규제도 하죠. 거기다가 대출 억제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 포함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또 보는 것도 텍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주택시장에 어우러져 있는 것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각자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면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에는 공급자를 살리거나 소유를 더 늘리거나 임차인들의 편익을 주거나 하는 것들이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한 가지 혹은 두세 개의 정책 가지고 쉽게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주택은 일단 복잡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자죠. 네, 쉬기도 하죠. 그리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서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숙소이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는 안 갔지만 타이레놀 하나 먹고 잠깐 누웠을 때 병원이 되기도 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서치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업장이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책을 읽는 거라면 도서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마치 꼭 그 물 같아서 물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액기스를 타게 돼서 끓여서 먹게 되면은 커피를 우리면 커피물이 되고 홍차를 지어서 홍차를 우려서 내면 홍차물이 되고 그냥 마시면 물이 되고 얼음을 넣으면 얼음물이 되고 끓여서 먹으면 따뜻한 물이 되고 거기에 이것저것 넣게 되면은 육수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다양한 어떤 편익을 공급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언택한테니까 전부 다 재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숙소이기도 하고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과 소통하게 되죠. 그러면 그 소통하는 장소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카페에서 얘기하거나 하는 것 똑같은 의미의 소통 장소가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다? 그런 것도 있죠. 최근에 와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주거 공간을 활용할 때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저탄소로 가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 근데 집이라는 것이 소비의 주체인 사람이 들어가서 주체적으로 소비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선택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 환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탄소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때요? 주택이라는 것이 복잡합니다. 자,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고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도 여기에 더해서 얻을 수 있는 자본 이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집 하나로 봤을 때에는 일정한 어떤 생활 패턴을 만드는 곳, 내가 다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서 어떤 리프레시를 하는 곳,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은 복잡합니다. 많은 니즈가 있고, 많은 어떤 희망이 있고, 많은 디자이어가 있고, 그것이 얽혀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중에 하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시장에서는 그런 주택을 거래합니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고 당연히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습니다.
또 공간에 대한 가치도 사용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들, 그것이 바로 사용 가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이 바로 공간이 주는 편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간 가격이 다양해지는 것은 사용 가치로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나 월세가로 보게 되는 거고요. 소유가라 한다고 한다면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자산 의미의 가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주택시장인데 그 가격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먼저 편익의 가치입니다. 전세나 월세 통해서 얻는 주거 편익. 그렇죠? 그 편익이 바로 요 CFT입니다. 이게 보통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캐시플로우라는 의미의 이니셜인데요. 이게 가지고 있는 편익이 크면 클수록 주택가격, net present value로 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익이 좋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산 이득이 많은 집이다. 그 동네의 주택가격이 올랐다. 그거는 편익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R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할인율인데 할인율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받은 100원은 100원의 가치를 합니다. 그럼 1년 후 받은 100원은 어떨까요? 지금과 똑같이 100원의 가치를 할까요? 아닙니다. 1년 후에 받을 우리 100원은 1년 동안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감안해 보면은 한 98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금 100원을 받았는데 100원을 소비를 하면은 100원의 편익을 얻지만 100원을 내년에 쓰게 되면은 이자율이 2%라고 하면 내년에는 102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 후에 102원이 지금의 100원이면은 지금 100원이고 1년 후에 100원이면은 그 100원이 98원 정도 볼 수 있겠죠. 그 98원을 할인하는 가치가 바로 R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되냐면 주택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하루, 이틀, 한 달 그런 의미의 단기 숙소가 아니죠. 1년, 2년 혹은 10년 그 이상을 사는 장기적으로 소비하는 일종의 편익을 만들어내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익을 창출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투자해서 된다는 것이 내가 얻는 편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가지는 집의 가치가 높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한다면 역시 희소한 가치성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역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교환 가치와 이 사용 가치가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집을 샀어. 근데 그 집에 못 살고 다른 동네에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고 한다면은 거기에 만약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직주 근접이나 그러니까 직장에 가깝거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거기 살아야만 돼. 학군 때문에 거기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은 전세든 월세든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증가하면 그 사람의 매매 가격도 같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 수요면 전세 가격만 올라가면 되는데 왜 매매 가격이 올라가죠?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매매 가격이 형성되는 그 프로세스에서 전세라고 하는 사용을 통해서 얻는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재미있게 우리들은 모두 다 더 많은 편익과 더 좋은 편익, 내가 원하는 편익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수요자의 기본적인 속성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펜을 사듯이 돈 100원만 있으면은 어느 가게에 가서 볼펜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주택은 가격이 비쌀 뿐만이 아니라 볼펜 같이 그렇게 흔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 가야지만이 그 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도심엔 없습니다. 도심에 있더라도 주변이 그린이 많은 지역에 가야지 전원주택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양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살려고 하지만 많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이 구매할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이걸 구매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저 집을 반드시 사야 돼. 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사야 할 구매력이 있어. 그 소득도 있고 집을 반드시 사야 돼.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편익입니다. 편익이 높은 사람이 그 집을 사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서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 집을 주는 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좀 복잡한데 주택은 만드는 과정,
분배하는 과정, 공급하는 과정, 규제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다른 플레이들이 와서 각자 입장대로 주택을 보고 이해하고 관리하고 구매한다는 얘기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단위로 들어가서 한 개 주택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거기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밥 먹고 텔레비 보고 책 읽고 자고 가족끼리 얘기하고 친구과 파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것을 거래하는 시장은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서 나오는 편익이라고 하는 걸로 집중돼서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 가지고 있는 편익, 편익은 그 집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 그 집을 늘 필요한 사람들이 한정된 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한다는 것 의미가 그 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의 집을 보게 되면 서울의 집과 서울 이외의 집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이 더 비쌀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같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 비쌀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도 자기는 충분히 편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요 그래프는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서울의 아파트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주택 가격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죠. 거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막대 그래프는 PIR이라고 해서 주택 가격 대비 소득의 비율입니다. 이게 프라이스, I가 인컴, 이건 레이쇼죠. 그러니까 가격과 소득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게 되면 끝에는 3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서울 아파트 경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택 가격이 30이고 소득이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가 소득을 계속해서 쓰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요 소득 수준이 어떻게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요거는 우리가 미디언 값을 씁니다. 중간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을 얻는 건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PIR이라는 것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분모에 있는 것, 소득이라는 얘기죠. 소득은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이 높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도 그 집을 산다는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첫 번째 기사 어떻습니까? 강남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산다. 현금 동원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그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불평등의 의미가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앞에서 봤다시피 사용이든 어떤 소유등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늘 관심 있는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치 거품이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 왜 그럴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툴이 계량 경제학을 씁니다. 계량 경제학의 하나가 뭐냐면은 HP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 있죠? 지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지수를 필터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순환 변동하는 단기 변동과 장기 추세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란을 딱 깨 보니까 노른자와 흰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른자는 장기 추세야. 그러면 지금 우리 봤다시피 이렇게 쭉 상승을 했으니까 어차피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항상 위로 아래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시장에서 가격 지수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장기 추세이고 장기 추세보다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가격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가격의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점을 지나서 상승으로 되고 회복되면 정점까지 가겠죠. 다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코사인과 사인과 같은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HP 필터를 통해서 보면 그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전국 아파트의 매매 가격입니다. 요 빨간 선은 바로 장기 추세고요. 요 파란 선이 단기 변동입니다. 그거에서 단기 변동을 빼게 되면은 요게 장기 추세가 되고 요 빨간 선이
그 단기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미있게 매매 가격이 전국으로 변동폭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제가 볼 때는 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거의 그 변동폭이 꽉 차여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소유보다는 임대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은 선호를 하게 되기보다는 그쪽 선호가 강해집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주택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캐피털 게인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 중심으로 주거공간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세계는 어떻습니까? 진폭이 있었고 뭐 나름대로 안정적인 위치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와서 이 가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기 추세보다 밑에 있긴 하지만 안정적이긴 하지만 상승 무브먼트 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2019년 상반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안정적인 상태인 것 같지만 시장에 내재되는 에너지가 상승 무브먼트를 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 상승 모드를 타고 있죠. 전세는 거의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전국에 봤을 때에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었는데 수도권은 높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전국 대비 수도권에서의 전세 수요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업에 강하다 보시면 되는 거죠. 서울입니다.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매가가 아직 안정된 상태라는 얘기죠. 이거는 2019년 상반기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주택 가격이 아니에요. 주택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노른자와 흰자를 구분해서 단기 변동이 어떻게 에너지가 쌓여져 있고 어떻게 분출되고 다시 그것이 분출이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다시 안정세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는 호드리 프리스카 필터를 통해서 본 가격의 인수분해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계란을 깠는데 노른자, 흰자가 보이고 노른자는 장기 추세고 흰자는 단기 변동이다. 근데 단기 변동이 크다? 아, 시장에서 가격 상승 압박이 있겠구나. 노른자보다는 흰자가 되게 작다? 아, 그러면 이게 아직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상승 추세는 없다고 보겠다. 우리 그렇게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시장 가격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 가격을 분해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모집하고 있는 주택가격 동향의 실제로 전월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을 구분한 겁니다. 여기 에어리아는 5년 동안의 평균이고요. 2018년은 점선입니다. 2019년 좀 안정됐죠? 2020년 들어와서는 상승으로 갑니다.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얘기죠. 종합매매지수. 이거는 전국에다가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연립, 단독, 다세대 모든 주택을 포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9월 누적으로 봤을 때 2020년 올해는 9월까지 3.5% 올랐는데 그것이 2011년에 5.23%만큼 그 이후에 가장 높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주택가격이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주택가격은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국에다가 아파트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택 이용을 합한 겁니다. 수도권 가겠습니다. 수도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해서 내려오다가 2019년에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해서 역시 똑같은 거고 수도권은 이 매매 가격이 2011년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집을 살려고 잠재 수요가 충분히 많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거는 사용 가치로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사용 가치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잠재적인 구매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2020년에 상승했고 전국으로 보게 되면은 2011년 이후 아니면 2015년, 13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전세 가격이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와 물량이 품귀량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종합전세지수 더 큰 폭으로 올랐고 3.31인데 이때보다는 덜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였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때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 저금리,
그다음에 뭐 여러 부분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의해서 가격이 올라왔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복잡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HP 필터로 분해 봤을 때의 상승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봤을 때에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승세가 계속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9월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전년도 한 10년 가까이 정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이 오를까? 집값이 오를까? 주택가격은 왜 오를까? 주택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봤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중개업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버블이 있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세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가 아닐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뇌관이라고 할까? 고력 같은 걸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주어진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정부, 공급자, 수요자, 임차인, 은행, 거기에 관리주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격을 봤는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네. 그럼 버블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1%에서 2% 혹은 5% 10% 정도 조정되는 형태의 수준이지 버블이 떨어져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형태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로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왜 중개업자가 가격을 올려서 유통구조를 교란시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를 알려면은 주택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실제로 그 이슈들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늘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은 주택가격이긴 하지만 그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러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보죠. 앞에서 봤던 수요자에서 누구는 소유, 누구는 사용하려고 해. 그렇죠? 이 두 사람들은 각각 자가와 차가, 그 다음에 차가 같은 경우는 전세와 월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그 2008년도 우리가 금융위기를 거쳤죠.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저성장, 인구, 감소, 위험.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이니까 소득이 그렇게 늘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인구 감소하니까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많은 것을 투자를 하거나 많은 것을 투입을 해서 나의 주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 안정화됐습니까? 이거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캐피털 게인. 자본이득이 없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택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구매 수요에서 전부 다 임차로 바꾸는 것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봤지만 2008년 이후에 MB 정부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보게 되면은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금리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전세 가격은 집주인이 이걸 받게 되면 이거를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쉬운 기준은 은행에 맡긴다는 얘기죠. 근데 금리가 떨어졌어. 그러면 운용이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적어들어. 그럼 전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게 되고 전세가 오르는 게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반전세.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는 디파짓 플러스 렌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전세가 유행하게 됩니다. 전세값을 몰려주니까 월세로 전환할게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이때부터는 소유가 아니라 사용 중심이 점점 주거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수요 구조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전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용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반전세는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 매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주거 공간에서 편익을 내가 가져가는 것만큼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 중심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세는 월드뱅크의 몇몇 분들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와서 봤던 게 뭐냐면은 전세는 임차 구조이긴 하지만 구매자로 가기 위한 인포멀한 주택금융의 하나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계속 올려고 계속 돈을 모아서 전세금 자꾸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집을 살 수 있는 데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온 것이 바로 뉴스테이와 현재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위스테이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에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조금 더 포멀하게, 조금 더 레귤러 섹터에서 가능하면은 많은 물량의 좋은 조건의 주거 공간을 임차인들에 공급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옛날에는 지금은 꽤 많이 약해졌긴 하지만 좀 중산층과 임대를 연결되는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옛날에 임대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에 대한나 그럼 임차에 대한 공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보면은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이 증가가 불안정해서 인구 감소로 내가 가지는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되니까 구태 살 필요가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구매 수요에서 전세 수요로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아니면 지금 현재 전세 수요에 남아있게 하는 어떤 그런 모멘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2006년 대비 2018년도에 비교해 보면 전국 같은 경우에는 자가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자가가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더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들어와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가로 간 것이 아니라 차가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보다는 월세. 옛날엔 전세가 많았는데 지금은 월세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사용 중심으로 점점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캐시플로우하고 아까 말한 할인율을 통해서 나오는 이 가격 대비 본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매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세 수요나 반전세로 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가격이 오릅니까? 왜냐하면 이 편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편익이 상승해서 그것이 반영된 주택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 가격만 보고서 왜 오르는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전세 가격이나 반월세에 관련된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거꾸로 직접 구매하는 수요 공급이 아니라 주거 공간을 사용하고 가진 사람들이 가진 수요 공급의 움직임에 의해서 거꾸로 매매 가격이 상승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는 인구, 가구, 소득 증가. 인구, 가구, 소득 증가. 수도권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옵니다. 인구 이동. 그다음에 1인 가구. 1인 가구는 실제로는 가구로 카운팅 되기 시작하면은 인구는 늘지 않아도 가구가 증가하게 돼요. 그렇죠? 가구가 번화됐으니까 필요한 주거 공간이 사회적으로 시장에서도 필요한 걸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가 보증모서 증가하는 거고 이 결국 보면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국엔 자가가 많이 늘었는데 수도권은 자가가 이렇게 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주택 수요에서 나오는 구매력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충분히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떨까요? 2015년 이후에 공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68만 호에서 지금 40만 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0만 호에서 40만 호, 30만 호 정도 떨어진 거죠. 공공은 어떻습니까? 많이 공급하다가 줄어들다가 이제 조금 회복되는 관계죠.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민간이 해야 됩니다. 민간이 공급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수요가 없어서 맞습니다. 혹은 수요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경우 요즘같이 분양가격을 많이 억제하는 것 이외에도 대출 규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자란 구매력을 은행 자금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주택을 사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집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두 번째는 집을 공급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집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간 보면 이렇고 이거는 월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국이 요 막대 그래프인데 전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12월 달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되게 좀 애매한 건데, 정부나 모든 그 각각 지자체들은 연간 주택 공급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주택 공급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인허가 기준으로 12월 달에 몰려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12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별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부분이 꽤 있긴 하지만 여하튼 여러분이 추론도 보여서 그렇다는 얘기죠. 점선은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감소하진 않는데도 꾸준히 있다는 얘기죠. 서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월별로 보게 되면 이게 보면은 전체로 보면 공급이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택을 공급하기 쉬운 여건이 아닙니다. 팔려고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의 수요가 없는 것도 문제되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쪽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땅을 쉽게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처음에 우리 부동산 얘기할 때 민법 규정상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토지 및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로 한다. 그래서 건축물이라 중에 50% 이상은 주택이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을 주택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택은 토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모든 건축물이 그렇다시피 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에 비해서 공급이 주는 데 비해서 이거는 국토연구원이 매달 집계하는 소비 심리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예산들 개발하는데 2018년도, 2019년 사이에는 이게 100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소비 심리가 집을 구태로 사용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비하려는 그 심리가 줄어들었어. 근데 증가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정화되다가 갑자기 증폭됐다는 얘기죠. 심리라는 것은 여러분, 시장에서 구매력과 일정한 물건이 있으면은 수요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수에 많은 것들이 심리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움직이진 않겠지만, 심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마치 투수가 포수로부터 사인을 받고, 사인을 받았다는 무슨 얘기냐면 포수와 투수 사이에는 이미 그 공을 던지기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포수는 그 공이 돌아올 코스를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투수가 잘못 던지면은 좀 당황하겠죠. 그렇죠? 그 빠른 공을 잡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연습도 많이 했고 프로 선수들이 그럴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약속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던지기로 약속한 건 바로 이 심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심리라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고 싶다, 샀으면 좋겠다, 살려고 한다, 조건만 되면 사겠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내가 처해진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지고 충분히 내가 내 의사를 시장에 표현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간다고 한다면 나는 충분히 전세로 가든 아니면 월세로 가든 혹은 주택을 구매하든 그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수요 부분에서의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왜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심리가, 증폭하는 심리가 시장에 계속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버블일까요? 이제 제가 한번 이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 버블? 되게 앞으로 쭉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버블이 얼마큼이 버블인지. 왜냐하면 버블은 기준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블을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투자 생산 따위의 실제 조건이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거품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 투기를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적정한지 모르지만 이거는 학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파워블로거 중에 한 분이 이런 자기의 버블 지수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이 공식 되게 재미있습니다. 매매가는 교환 가치고, 그렇죠? 전세가는 뭡니까? 사용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뺐으니까 사용 가치보다 매매가가 얼마나 높으면 그것도 버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의 절대 가격이 아니라 상승률을 본 거기 때문에, 버블 지수를 본 거기 때문에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는 버블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생각이 들어갔던 얘기고, 두 번째는 거기에 전국을 또 뺐습니다. 이거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 가격 차이가, 상승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버블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대입해 봐서 제가 봤어요. 매매 가격의 매매와 전세를 아파트하고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거는 5년 동안, 4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연간 올랐고 지역이었었고,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공식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에는 마이너스라는 것은 버블이 없다는 얘기고 플러스는 버블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방에 버블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게 되면은 수도권과 서울에 버블이 있다는 얘기죠. 지방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 집중이나 심리 뿐만이 아니라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이 수도권과 서울에 더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 공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권과 서울은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전국 대비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의 진폭이 달라졌다? 그러면 절대 가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폭이 다르니까 가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매매 가격을 통해서만 주택가격 버블인데 이거는 아카데믹하고 학술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영벌로 들어간 분이 계신데 그분은 버블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가지고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또 버블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100원인데 주택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갔어. 그럼 버블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가지고 구매력이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구매력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 높이 올라갔다? 그거는 가격이 버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준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버블이라는 것은 한 90년대 후반인가? 20년대인가 어느 한 분이 조사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만 버블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량 분석이 시계 분석으로 나오는 부분이 안에 결과를 그분이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버블이 있다 없다?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내 집보다 다른 사람 집이 더 많이 올라가서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 옆 단은 올라가서 왜 강남은 오르지? 강북은 안 오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격차를 통해서 내 마음에 투영된 심리적인 현상 그래서 버블로 마치 카운팅해서 믿어버리는 걸로 제가 감히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버블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불평등에서 나오는 격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집보다 남의 집이 올라가고 우리 동네보다 남의 동네가 올라가고 남의 동네보다 그 동네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집은 떨어졌으니 떨어진 게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들어올랐으면은 그쪽 버블 아니야?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가지고 느끼고 있는 내 개별적인 프레임. 그렇죠? 우리 동네는 이거야. 나는 이 프레임에 살고 있어. 강남 프레임은 다르네? 그러면 그 프레임과 내 프레임을 다른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프레임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쪽 프레임의 가격 무브먼트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의 격차가 많아지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그렇지만 꼭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매매 가격은 그런데 전세 가격 오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전세 가격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세 가격 어때요? 안 올랐습니다. 왜? 임대차 3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 때문에 물량이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못 삽니다. 그러면 그게 유효하게 시장 거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되려면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전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전세 물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심플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이 7월부터 적용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 물량이 아마 그렇죠? 없어졌습니다. 비슷한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보호법이 생겼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임차인에게 기간을 1년밖에 안 줬어요. 그걸 2년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게 1988년인가 89년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때 12월에 임대차 보호법이 1년에서 2년 동안 전세입자의 권리를 2년 동안 2배를 늘렸는데 그 전보다 그 후에 전세 가격이 2자리 숫자로 올라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세 가격이 더 폭등을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전세 입자로 들어가 있는 가구의 몇몇 가장들이 자살할지도 모르죠.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가격을 직접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컨트롤에 대한 그 프레임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선택을 합니다. 공급할지 말지, 사갈지 말지. 그거에 의해서 시장 가격은 결정되었으면 좋겠는데 시장 가격 프레임이 정부의 프레임에서 결정됐다고 한다는 것은 그 반응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은 전세 가격은 사용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택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캐피털 게인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버블은 전세 가격 아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버블이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매매 가격 오른과 동시에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이의 폭은 커지고 작아질지 모르지만 일정하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금리입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저금리를 설명드렸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가계대출 평균금리고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입니다. 그리고 이때보다는 대출금리하고 가계대출금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스프레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차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신용도 중에서 담보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릴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야 그러면 돈 빌려서 집을 사면 되지. 그러면 주택 수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이 올랐고 다시 감소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 요때는 규제를 했어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에는 그걸 풀었습니다.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를 강하게 했다는 얘기죠. 물론 약간의 금리가 상승한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진폭이 더 크게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규제로 인해서 실제로 시장에 발현되는 통계 수치들은 훨씬 더 많은 진폭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요걸 그대로 가게 되면은 요때는 주택 가격 상승이 됐기 무브먼트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때는 전세 가격이 오히려 다운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에는 다시 그 억제를 풀었기 때문에 상승 무브먼트 같이 탔고 역시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때는 매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엣지 필터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였었냐면 이미 이명박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권이었던 참여정부 때 주택자금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툴로 선택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 참여정부는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과 많이 싸웠죠. 스트러글을 많이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가서는 주택가격이 안정화됩니다. 그때 오랫동안 했던 규제가 뭐 종합부동산세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전에 자금 대출 억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죠. 수요에 대해서 어포더빌리티를 떨어뜨리는 것,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유효한 주택 수요를 줄이는 어떤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저금리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또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금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은행과 금융부분과 어떤 크레딧 크런치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 디폴트 리스크를 많은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많이 씁니다. 시장에서의 경제 성장을 충분히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의 한 일환으로 하는 이 저금리가 장기 지속되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금 차입 비용이 저렴해지고 그러면 매매 가격 상승한다는 거 했죠? 왜냐하면 수요가 올라가니까 기존 차입 가격은 어떻습니까?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환 부담이 완화됐으니까. 마치 가격의 상승의 효과랑 있다는 얘기죠. 신규 차입 가구는 낮아진 상환 부담 때문에 구매 수요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세에서 어떻습니까? 자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분간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감소, 여기 소비 증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크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가 증가한다, 안 증가한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세에서 자가로 간다? 매매가 상승 압박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캐피털 게인이 더 생긴다는 것 때문에 자가로 갈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칼은 뭐냐면은 이게 재밌는 게 저렴해진 기회비용 때문에 양호한 부동산 투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자금 집중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자금이 돌다가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온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 제가 설명드렸죠. 압박이 있다는 것. 그러면 임차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참에 집을 사버리지 라는 가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세는 그대로인데 자가로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로 가서 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는 금리 때문에 또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저금리 하나 때문에 주택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전세 가격은 상승 압박이 충분히 있고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 월세 가격도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럼 저금리는 뭡니까? 거시경제 상황에서 필요한 금융정책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야기되는 주택시장에서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실증 분석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송인호 박사님, 다른 분은 이용호 박사님. 그래서 보게 되면 1%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콜금리가 상승하면 장기로 하락한다. 콩금리가 상승했으니까. 근데 콩금리 떨어지면 이것도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증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금리가 장기화되니까 주택가격 상승 압박 생기고 전세가격도 상승하고 심지어는 월세도 상승합니다. 강력한 금융정책이 들어와서 대출을 억제했죠. 당장으로 봐서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정화될 것 같죠. 그럼 시장이 좀 지나면 어떨까요? 앞에서 첫 번째 기사에서 봤던 것, 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장은 훨씬 더 유리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축적이 가능한 그런 시장으로 변모해 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의 입장은 가격 안정화에 있었습니다. 가격 안정화 중은 왜 필요하냐면은 그걸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주택 정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라도 지금은 수정하거나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스택을 분석을 할게요. 이 주택이라는 게 워낙 많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특히 여기는 조금 아주 얇지만 이 부분을 좀 설명해서 드릴게요. 자, 우리는 그동안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2018년이 되면은 아파트가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30%는 단독이고 요거는 연립과 다세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독하고 아파트가 우리나라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주택 보급률도 늘어났고 물론 주택가격 상승했지만 상승할 수 있는 폭을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B아파트. B아파트는 뭐냐면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죠. 단독,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약간 흐린 요 그레이색은 20년 된 거고요. 요 블루 계통은 30년 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어떠세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나머지 주택은 30년 노후된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 30년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해외에 빗대어 보면은 뭐 다른 나라는 주택을 100년, 200년 쓰는데 왜 우린 주택을 허물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익스큐즈 구하면, 그러니까 주택의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나라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주택에서 충분히 거기에 맞게 살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거 환경이나 여건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왜 바꿀까? 사용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와이파이가 얼마 전에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5G도 들어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전에는 랜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지금도 랜으로 들어오지만 와이파이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노후화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짓던 집이 가지고 있는 성능은 주거로서 문제가 없어. 미니멈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우리의 생활의 패턴에서 발생한 여러 니즈들, 4차 산업혁명, IoT,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그때보다 우리가 뭐가 많아졌습니까? 자동차가 많아졌죠. 가가호 이제 집이 어떤 경우는 없지만 대부분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주차장이 더 필요해. 지금 단독주택 골목에서는 차를 세울 수가 없어. 그리고 차를 못 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를. 필요하다고 하면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근에 캠핑카도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요. 그 큰 자동차를 집 근처에 주차를 해야 돼. 물론 그렇다고 집을 다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모여서 보게 되면은 니즈가 변하게 되면은 그거 관련해서 주택이 가지고 있는 주거 공간이나 주거 공간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거 편익에 대한 공급 수준도 거기에 맞게 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최근에 와서는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소비형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주택을 없애는 경우도 있고 다시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나왔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아주 좋은 겁니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금을 통해서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말한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건 무슨 얘기죠? 편익이 더 좋아졌으니까. 그만큼 투자가 됐으니까 주택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힘든 얘기죠. 그리고 그 많은 주택을 한꺼번에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뭐 가로주택 상보,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 리모델링, 이런 것들. 부분적으로 주택을 고치도록 하는 거고, 있는 집을 쓰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주거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니즈,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주택이 가져야 또 다른 공간이 가져야 어떤 최소한도의 어떤 그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캐파가 바뀌어져야 돼요, 차원이. 옛날에는, 아주 옛날 한옥에서는 마루가 있고 사랑방이 있고 안방이 있었는데, 안방에서 밥 먹고 또 마루에서 밥 먹고 그게 식당이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낮잠 자고 공부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침실이 있고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식당에서 밥 먹고 부엌에서 만들고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도서하고 화장실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분화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도 거기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스톡을 분야하는 겁니다. 자, 되게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야? 주택이 복잡한 건 알겠는데, 그렇죠? 주택 생각하면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필요한 주거 공간을 사려고 할 경우에는 나만 생각하지 다른 동네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럼 100원에 맞는 주택을 사려고 하지, 100원에 맞는 주택에 맞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지, 그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플하게 이게 좀 우리가 내로다운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 주택은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내 프레임에 맞게 봤던 주택과 나 이외에 5천만들이 같이 봤던 주택이 각자 다르다고 했을 때 나오는 주택이 다르기 때문에 늘 시장은 저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주택시장과 똑같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주택가 지역은 그 시장을 대표하는 미디언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미디언 값은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보면은 통계를 통해서 보는 것들이 나랑 비교했을 때 내 프레임에서 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번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택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주거 공간입니다.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주택을 만들고 유통하고 관리하고
규제하고 뭐 하자보수 처리하고 거기에 분쟁이 있으면 분쟁도 뭐 다툼도 좀 이렇게 세틀다운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역할들이 각각 기관과 기능이 있고 기능들이 모여서 주택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주택 하나라는 상품에 수없이 많은 이권과 이해관계와 복잡한 구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생산활동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학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럼 가격 안정 가능할까요? 안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본 주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지, 그 위에 주택이 져지고 개발, 건축, 자금 조달, 공급, 뭐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주택 문제는 처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성장을 너무 급하게 했어. 그렇죠? 그 인구 등이 이루어졌어. 농촌에서 도시로 공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자리 교육 문화와 같이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시에서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일자리 정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도시입니다. 교육, 학군이 좋아야지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 좋은 학교에 가야지만이 나중에 미래가 좀 편안할 수 있어. 선택, 문화, 그 동네에 가면은 홍대 근처에 가면은 그런 문화가 있다? 뭐 어디 가면 어떤 문화가 있다? 커뮤니티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하나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네 괜찮고 이웃도 괜찮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고 학교도 몇 군데 충분히 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이 많은 걸 하고 마지막에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과 해서 비교가 충분하다라고 아직 결론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필수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적제이기도 합니다. 일정한 수준의 주택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가격 상승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도시에 몰려야 살아야 되고 어떤 편익을 주는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정한 지역에 몰려 있으니까. 그거는 집적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현상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편익을 내가 즐겨야 되니까. 편익을 즐기려면 그만큼 많이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각종 지원, 공급 대책, 여러 가지 뭐 억제,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이미 두 개로 다양화되어 쉽게 설명한 거지만 이 들어간 것 중에서 더 많은 스펙트럼이 들어가서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주택시장에서의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 두 마리 토끼, 거기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심플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택을 더 공급한다고 하는 거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거를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하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더 공급하려고 하면은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어있는 땅이 많은 경우는 도시 지역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 지역은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충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와 달리 도시 지역에서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경제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탄력성과 수요 공급에 따르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국 대비 수도권, 전국 대비 서울, 전국 대비 강남의 가격이 오른다? 제가 볼 땐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확대되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인구 증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어. 탄력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가격 상승이 이렇게 넘지 않으니까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많이 공급할 수가 없고 가격만 올라가. 그렇죠? 확대를 충분히 해주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보다는 더 많은 양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밀도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조금 덜 쾌적하더라도 지금보다 좀 더 붙여 살아야 돼요. 공간을. 그렇죠? 그린을 충분히 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하이라이즈가 더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가격을 하락시켜 신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면은 공급 확대가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급을 많이 억제하고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특히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급 확대가 필요한데 그게 쉽게 안 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는 항상 자유롭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규제는 딱 하나만 보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수요를 정부 규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안에 주택 수요를 가둬두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규제는 그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통제, 세율 조정, 분양가 상한제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처음에 출발과 철학적 기반은 탄탄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움직였을 때 발현돼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봤을 때에는 처음에 정책 결과와 같은 결과를 가졌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한정되어 있죠. 서해안같이 간척해서 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나 집이 들어갈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따로 일반 주거지역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따로 있고 공업지역 따로 있고 그게 이제 모자라는 그 도시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 각각의 그 용도에 따라서 뭘 만들어 줍니까? 공간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또 나눠줍니다. 그걸 용적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주어진 면적에 주어진 용도가 있고 거기에 맞게 들어간 용적률이 있으면은 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는 주거 공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서울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더 많이 들어오려고 하거나 소득 증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좋은 편익이 있는 주거 공간으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가격은 좋은 쪽 아니면 좋은 편익 있는 쪽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그쪽에다 대고 그 지역에 대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답일 수 있다라는 걸 좀 합니다. 너무 좀 허방한 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랑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이제 주택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택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안정적이고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발전, 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전달을 하고 다이나믹하게 본다면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라 인류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더 베터먼트로 올라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하는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주택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 항상 충분할 수밖에 없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재미있게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편익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과 편익 중심으로 사람이 주거수가 바뀐다고 한다면은 그런 주거나 편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서울에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부 프레임에 맞게 시장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집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구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전세 시장 지금 문제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초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상승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격은 어떻게 컨트롤했다고 봅시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입자가 전세를 못 구해. 지금 현재 우리 경제부총리도 전세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아이러니하죠. 물론 그분은 다른 데서 집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 말고 서민들은 어디서 집을 구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 하나로 규제라고 하는 선 하나로 누구는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누구는 더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오르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 가격이 안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한다고 한다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세 가격 안 오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답은 또 다른 답이 된다는 얘기죠. 주택은 다면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만들고 유지하고 돈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래하고 그리고 주택을 보는 눈도 각자 다릅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프레임이 다르죠? 그러면 주택을 보는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각자의 프레임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공간을 본다는 얘기죠. 쉽게 안 잡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가격을 잡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을 잡도록 룰을 다시 세팅하는 것. 정부의 프레임을 시장 프레임에 맞춰가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과 주택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주택 관련 기사가 났을 때 여러분이 그 기사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스펙트럼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했던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좀 더 나은 주거 공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길 바라면서 이걸로 제 생각 공유하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